자, 그럼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탈진실 시대와 동아시아 현실 상관성에 대해서 뭐 대충 검토를 했다면 동아시아라는 게 실제로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A입니다. 동아시아 정세의 불안정성은 외부 요인, 미중 간의 대립, 최근에 격화되고 있는데 이건 좀 오래 지속될 걸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몰락해가는 제국 미국과 성장해서 새로운 제국을 만들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는 포기될 성질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립은 지속될 걸로 보고, 또 현재 세계 경제 문제가 시장 성숙화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들을 다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황도 어떤 측면에서는 지속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죠. 그러나 그와 함께 결국은 국가와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한 동아시아 사회의 한계에서 기인합니다. 말하자면 국가와 시장이 먹는 문제와 산업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효율적으로 내놨다면 훨씬 이제 안정된 세계가 됐을 텐데 현실적으로 그런 상태는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한중일 모두 빈부격차 심화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통합보다는 분열로 나아가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 국가와 시장의 실패의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적 위상과 자존감이 역사상 지금처럼 높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뭐 군사와 랭킹 같은 것도 보면 상위에 아시아 국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전환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배체제의 위기, 시진핑 체제 중국에서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민당 지배체제 역시 지금 아베 이후 지지율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죠. 한국도 진보 정권이 등장했지만 현실적인 장애에 부딪혀가지고 거의 좌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 현재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배체제 위기가 오니까 그러한 위기를 은폐하기 위한 대외 공세로서의 역사 분쟁을 지속적으로 이제 확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크죠.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보수 집단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특히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기를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부패와 그 결과로서 사회적 불신의 증대입니다. 그러니까 부패라는 것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고 일본에서도 심각하고 한국에서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치 자금과 관련된 부패들에 관해서는 이 사람들이 보도도 잘 안 하고 문제시 안 해요, 잘. 그러니까 외부로 드러나지가 않아서일 뿐이지 실제로는 상당히 말하자면 사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죠. 불신이 계속 심화되니까요. 부패한 것 뻔히 보이는데 저 사람 장관 하려고 보니까 세상에 위장지집하는 장관 후보자들 찾기가 오히려 드물잖아요. 부동산 투기 안 한 정치인들이 오히려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 사실 이게 위험한 생각인데요. 그래도 덜 썩고 아무래도 덜 부패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는 정치 집단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이제 현실 상황을 국가 시스템의 측면에서 한번 쭉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하면 중국은 국가 체제가 당국 체제입니다. 파티 스테이트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당과 국가가 하나죠. 공산당과 국가가 하나입니다. 공산당 일단 독재 체제고
일본은 의원내각제 국가인데요. 사실상 자민당 독재 국가입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의원내각제로 가자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는데 저도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게 왜 그러냐면 우리도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냥 야합해가지고 지그들끼리 나와 먹게 하고 대중 실질적인 복지나 고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정치 체제가 출현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대표 이념, 중국은 애국주의와 대국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현재 중국을 특징짓는 집권 세력을 특징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아시아 전역에서 영향력 확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미국하고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죠. 일본은 국가주의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거 있다고 봐야 돼요.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꿈꾸고 있는 정치 세력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신뢰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뭐 그 반대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한다지만 실제로 투표하면 자민당이 다수를 항상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강한 국가를 꿈꾸고 우경화 그리고 내거는 것은 친미 반중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시장 경제인데 저거 거짓말이죠. 저건 그냥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말하자면 당의 영향력이 이 과정에서 쇠퇴해요. 어떻게 쇠퇴하느냐?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사실은 하나의 당의 관리 체제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의 영역 밖의 세계가 자꾸 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당이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내건 법치 체계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거죠. 일본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인데 기업 지배 사회라고 말할 정도로 기업의 영향력이 사실은 커요. 정치 자금을 매개로 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의 역할이 커져요. 그래서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국가, 국가주의 이거하고 이게 이제 현재 경제 상황도 같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사회 부패, 빈부격차, 삼불원적 성장 정책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부가 잘 살게 만들고 그 잘 살게 되면 그것을 이제 전 중국으로 확산시키자는 게 삼불원이었고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근데 그게 부패와 빈부격차로 그게 이제 희석돼 버리죠. 사회는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정부 역량이 유연성이 결여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정치 시스템 자체가 과거와 같은 유연성을 공산당이 못 갖고 있어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지적할 수 있지만 말하자면 현재 시진핑 체제의 독재성에서 그건 기인되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홍콩 문제를 저렇게 복잡하게 만든 것도 사실 꼭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왜 저걸 저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하여튼 그 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볼 필요가 있고 결국 애국주의로 돌파하려고 합니다. 일본은 저성장의 한계를 벗어나기는 어렵죠. 그걸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이제 재정지출 증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사실 잘 안 됐죠. 일반적 경영 위기입니다. 한국한테 지금 순위를 뺏긴 게 여러 개예요. 그게 지금 굉장히 일본이 자존심 상해하는 부분들입니다. 거기다가 금권 정치, 노령화 사회 이런 등의 문제를 여기도 민족주의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민족주의가 동아시아에서 전가의 보도죠. 문제가 생기면 적을 만들고 민족주의를 통해서 단합시키고 그 단합에 안 들어오면 너는 매국노 뭐 이렇게 이제 분리하는 방식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군비 경쟁에도 나타나죠. 위에 편은 실제로 동아시아 군사력이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는데 지금 엊그제 발표된 거 여러분도 본 사람이 있을 텐데 그 군사력을 총력전 체제 이후의 군사력은 탱크 수나 이것만으로는 계산이 또 안 되죠. 그래서
그 국력 전체를 포함시킨 군사력이어서 이게 이제 논란이 있는 데이터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1위가 미국이죠.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일본, 6위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이 1위부터 6위까지 인도만 빼고 5개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동아시아의 지금 현재 파워 국가들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5개 국가가, 그중에 4개 국가는 국경을 맞대고 있죠. 1개 국가는 한반도와 일본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도 국경을 맞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 가장 국방력이 강한 6개 나라가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중국은 경제를 무기화했잖아요. 그래서 노르웨이 류 샤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자 연어 수입 중단하고 뭐 일본에서는 히토류 수출 중단하고 등등 해서 무역을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G2에 이미 도달했고 미국을 앞지르는 것도 2020년대에 가능하다고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의 표출이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외교 정책도 공세적으로 변화해 왔어요. 원래 이제 덩샤오핑 시대에는 도광양회, 빛을 감춰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한 뒤 힘을 기른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뒤로 물러서서 이제 자기들 힘을 기르는 것이 목표인 시대에서 장점인 시대의 유소작위, 해야 될 일은 한다. 그게 후진타오 시대의 화평 굴기, 평화롭게 우뚝 일어난다. 시진핑의 대국 굴기, 이제 굴자를 다른 말로 바꿨대. 그냥 일어선다고. 우뚝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어선다. 그런 말장난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뚝 일어서는 거죠. 말하자면 도광양해가 그 본질적인 것이었다면 지금은 대국굴기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팽창 정책으로 나아가는데 이건 사실은 1대1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를 현대 세계에서 다시 뭐 부활한다 이런 것이죠. 그 왼쪽 1대1로 정상회의 포럼은 이 표가 만들어질 때니까 좀 몇 해 전입니다. 근데 지금도 저건 열리고 있어요.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투자 규모가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는 게 있고 브릭스, 이제 브라질, 뭐 러시아 이렇게 해서 4개 국가가 만든 500억 달러의 신개발은행, 그 다음에 실크로드 기금으로 중국이 출연한 400억 달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2천억 달러 정도의 엄청난 이제 액수가 이 1대1로 사업에 투입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국 안에서는 서부 대개발하고 이제 이게 연계되어 있어요. 근데 서부 대개발이 서부 쪽이 이제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동부에 집중된 인구를 그쪽으로 이주시켜서 서부 쪽 인구 밀도를 높이고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요? 소수민족 문제. 가령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한족이 지금 훨씬 거주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면 한족이 이기게 돼 있어요. 만약 그런 이제 일종의 식민 활동을 한 건데, 근데 실제로 내가 일주일 전에 본 한 자료에 의하면 농민공의 그 유출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중국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쪽으로 이동해간 동쪽 사람들하고 서쪽에서 나온 서쪽 사람들하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오는 이게 팽팽해요.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서부 대개발이 이주했다가 또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래서.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내부 식민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소수민족들의 저항을 억압하고 그리고 이제 대외팽창의 경로를 건설하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실질적인 영토 분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러시아와 관련된 쿠릴 열도 문제가 있고 왼쪽에는 사사군도, 난사군도, 생각구 열도, 띠아오다오 열도 지금 저게 이제 지금 굉장히 중일간에 있어서 첨예한 대립의 문제가 있죠. 밑에 그려져 있는 국기들은 예를 들면 사샤군도 같은 것은 5개 나라의 이해관계가 이제 충돌하고 있고 남사군도는 6개 나라의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쪽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의 이해관계들이 모두 다 착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영토 분쟁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1대1로 전략으로 표상되는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포위 전략도 또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미일 군사동맹, 한국과 군사동맹, 그다음에 태국, 싱가포르, 오키나와, 디에고 가르시아 미군기지 등등 이렇게 이제 배치된 미군들은 사실은 중국의 팽창을 1차적으로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중국은 앞에서 살펴본 1대1로 기금 수천억 달러의 자원을 토대하고 정부 지속적인 출연과 차관 정책을 통해서 곳곳에 이제 돈을 쏟아부어서 제3세계 국가들, 개발도상 국가들의 신흥시장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자꾸 삐끗하고 있죠. 말하자면 지역민족주의하고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대국주의가 이런 과정에서 현재 언론들의 보도를 외신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충돌이 많은가 봐요. 작은 충돌들이 안에서. 그러니까 시혜자로서 어떤 군림하려는 태도 같은 것들을 보이고 거기다가 이제 계약 문제에 관한 좀 불평등한 문제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남북 문제가 있죠. 한국의 이제 보수 정치인들은 평양 정권이 붕괴되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통일될 거라는 환상적인 꿈을 가지고 있죠. 이 지도는 사실은 브루킹스 미국 한 연구소가 유사시 그 사태를 대비한 국제 세미나를 랜드 연구소가 한 세미나에서 이제 토론의 대상이 됐던 북한 붕괴 이후 이제 상황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중국군의 개입을 싫어하겠죠, 당연히. 싫어할 텐데 현실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투자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병한다고 그랬을 때 막을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제법상은 북한이 주권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권국가와 주권국가, 그 다음에 현재 조중 친선 우호 조약에도 자동 개입 조항이 있어요. 거기다가 아마도 북한 군부 내에는 친중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군의 출동을 요청하는 뭐 문서 하나만 보내도 핑계는 될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최대로 볼 수 있는 게 평양 이북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최대로 볼 수 있는 게. 심지어는 4개국 분할안도 있어요. 제가 그것은 너무 믿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이제 지도로 넣지 않았는데 그 안에 따르면 오른쪽 위쪽은 러시아가 왼쪽 위쪽은 중국이 왼쪽 아래쪽은 한국이 왼쪽 아래 오른쪽은 미국이 이렇게 분할 지배하는 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사실은 그걸 은근히 흘리는 것 같아요. 자꾸 외부로 흘리는데 자기들은 이제 오리발 내밀죠. 그런 적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지도가 인터넷을 뒤져보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권위 있는 이제 연구소 것만 뽑아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아시아가 군사적 충돌의 위험은 어디에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북한 정권의 붕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잘한 거예요. 이게 햇빛 정책 말고는 답이 없어요. 계속해서 북한을 잘 살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시장 통합을 먼저 하고, 시장 통합을 하고, 그다음 문화적 격차를 서서히 극복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퍼준다고 말하는데, 그럼 퍼주지 않고 왜 되겠어요? 처음에는 투자를 해야죠. 근데 이게 이제 이념 논쟁은 문제가 돼버리니까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사실 없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중국 문제를 차이나 리스크라고 이제 외국 학자들은 부릅니다.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서 어떤 위험 요소가 담겨져 있다. 시간 되면 그래서 위기의 징후들, 우선 소득 격차와 부패의 만연입니다. 권력형 부패가 부패를 견인하고 생계형 부패가 뒤를 잇는 부패의 전 사회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말로 심해요. 하여튼 언론 자료를 보면 정말로 심각해요. 부 권력의 세습과 독점 현상도 가속화됩니다. 1억 위안 이상 자산 가진 고위 관리의 자녀들이 91%를 점해요. 1억 위안, 그게 지금 170 위안 원이죠, 환율이. 그러니까 170억 이상의 자산 가진 고위 관리 자녀들이 9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권력의 세습이죠. 그다음에 부 독점하고, 그다음에 공공 영역의 확대와 권위체계 위기인데 인터넷 확산, SNS 확산 등으로 인해서 정보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 5월 4일에 북경대학에 그 대자보가 붙었는데 어디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비슷한 시간에 내가 어디에 대자보가 떴다 이걸 듣고 해당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갔더니 SNS로 보낸 사진이 쭉 떠 있어요. 그 대자보를 찍은 사진들이. 근데 그 나중에 바로 치웠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SNS 속도를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계속해서 확산 바로 찍어서 보내면 바로 이제 확대가 돼 버리니까 이게 이제 민간 영역,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의 성장 기반이 확대되고 도시 인구 절반 정도가 35세 이하인데요. 이들이 공산당하고 과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뭐 한류에 미치고 BTS에 열광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그 몇 년 전 조사에 따르면 연간 시위가 20여만 건에 달합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는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하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그 지아장커라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어요. 그 최근에 몇 년 전에 나온 천주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 내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3개의 에피소드인데 3개가 다 현실 범죄 사건을 모델로 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의 어떤 묘사가 나오나 멀쩡한 고속도로를 지역 주민들이 막아요. 막고 통행세를 받겠다고. 우리 땅을 지나니까 당연히 통행세를 우리한테 내야지 누구한테 내냐.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자의적인 이익 추구 행위들이 행행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정당성을 스스로가 부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법치가 동요해요. 중국 공산당이 선전하는 반부패 숙청 작업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판빙빙 같은 유명한 영화 배우도 사라졌잖아요.
말하자면 반부패 숙청 작업이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고 소위 공산당의 선의에 기초한 사정활동들, 공산당이 그럼 악의를 가지면 안 되는 거냐, 법에 의한 사정이 아니라 선의에 기초한 사정, 정의에 대한 정의를 공산당이 독점을 합니다. 집권파인 공산당이 독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적 사정활동이라는 비판이 확대돼요. 2012년 서남재경대에서 서남재경대에 있는 중국 가정금융조사센터, 그 사천성, 쓰촨성, 청도, 성도 소재의 대학인데, 여기서 중국 진위계수를 계산을 해봤더니 0.6을 넘었는데 태평천국이 출현했던 시기에 청말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이게 무슨 사회주의 사회냐, 이게. 이제 그런 논의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의 권력 기반이 노동자 농민인데, 노동자 농민으로부터 공산당은 이미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농민공이 1억이 넘는데요. 농민공들이 시위를 해서 잡혀가면 노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총공에 소속돼 있지 않거든. 정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독립노조 운동이라는 것을 인권운동가들이 벌리는데, 독립노조 한 사람들이 어느 날 다 사라져요. 체포돼서 사라지고 한 몇 달 지나가지고 느닷없이 공안에서 조사받고 있다고 가족한테 통보가 오는 거죠. 이런 사회가 이미 중국 사람들은 전 세계 여행을 하면서 전 세계 정상 국가들의 시스템들을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중국의 위험 요소가 되죠. 중국 공산당은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애국주의 교육 확대와 안보 문제를 과장되게 얘기합니다. 기초교육에서부터 애국주의를 확대합니다. 또 홍색 관광 사업 등을 통해서 정신적 내면화 작업, 정치와 레저 활동을 결합시키는 거죠. 이걸 기업 관광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순전히 우리가 저 중국 답사를 가보면 거짓말들이 많거든요. 역사적 사실을 오독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재구성한 것들이 많아요. 적벽대전은 역사에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삼국지라는 소설에 나온 가상의 상황인데, 그걸 마치 그냥 절대적인 것처럼,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감성에 호소함으로써 감성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드와 같은 외부 문제를 내부 정치 문제에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 전후 시기에 그 중국 언론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정말 어떤 댓글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들이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중국 내의 합리주의자들이 자꾸 제거되는 거야. 의사결정 과정에서. 극단주의자들이 자꾸 전면으로 이제 나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학 기반의 권위체제 부활이죠. CCP, Chinese Communist Party가 CCP가 되었다. Chinese Confucianist Party. 중국 유학당이 됐다. 중국 공산당이. 라는 야유처럼 유학적 논리의 정치 활용에 적극적입니다. 장쩌민 시대에 덕치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중국 지식인들의 야유를 받았거든요. 세상에 지금이 어느 때인데 덕치를 낼 거냐. 시진핑이 2013년 11월 중국 공산당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공자의 고향인 곡부 취프를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공자묘를 참배를 합니다. 이게 사회주의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공자학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리고 그 관리를 사실상 중국 정부 지휘하에 둬요. 그러니까 공자학당을 한국에 수용할 때는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들이 그런 것에 대한 냉정한 검토 없이 공자학당 설치를 마치 업적처럼 광고하는데 사실 그렇게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성역 없는 부패 척결, 반치제 세력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행하고 있습니다. 저우용캉 이 공산당 중앙위원, 상무위원,
부패 혐의로 처벌한 것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출신 중에는 최초의 법적 소추였어요. 그러니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뭐냐면 당 중앙이라고 불리우는 집단이죠. 당 중앙에 일단 오르면 그 권위를 지켜줘야 된다 했는데 저우융캉을 재판에 올린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 근데 그게 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일가의 재산만 해도 수조 원인데 왜 니는 네 부패는 말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언론들이 SNS를 통해서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 선전부가 나와서 사상 통제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곰돌이 푸 있잖아요. 곰돌이 푸 같은 것은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곰돌이 푸가 시진핑하고 이미지가 비슷해가지고 서방의 이 만평가들이 곰돌이 푸를 시진핑과 빗대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곰돌이 얘기도 못 쓰고 한동안 푸라는 표현도 SNS상에 올르면 바로 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곰돌이 푸가 재밌더라. 곰돌이 푸 인형을 우리 딸한테 사줬다. 이런 말도 올릴 수 없는 거죠. 그런 식의 아주 세밀한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공산당 지배체제가 붕괴하겠느냐? 현재까지 그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공산당의 당원수 거의 1억 정도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16억이면 16명이 모이면 그중에 하나는 당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기층 조직의 수가요. 행정 조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국 체제라는 것이 중국에서는 아주 그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 중국 사회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고 제일 문제가 대한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지지를 받는 전국적인 인물을 절대로 출연시키질 않아요. 그걸 사전에 다 차단을 해버리죠. 그리고 오히려 공산당 내 인물 중에 대중의 인기를 높이는 역할은 당선정부가 열심히 해요. 다만 중국 공산당이 당내 민주주의, 주요 직위, 임기제 등을 통해 유지해온 예측 가능성, 이게 이제 격대 지정이라고 그래서 가령 내가 정권을 잡고 있으면 다음 때 후보자를 미리 정하는 거, 이런 것이 격대 지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권력의 어떤 이해관계의 종속을 막는다. 그다음에 칠상팔하 70대까지는 되고 80대 이후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이 원칙이 흔들린다면 위기 출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시진핑이 이걸 다 깨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므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대외 공세적 외교 정책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애국주의의 연장선 위에서 대외 요인을 내부 정치에 활용하는 것이 공산당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다음에 경제 조정과 관련된 외부 문제를 대외팽창으로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외교 충돌 발생이 예상되는데 아까 경제보복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 환경도 중국에 유리합니다. 김정은, 자민당, 트럼프, 이제 바이든으로 교체됐지만 푸틴 등 대외 공세적인 국제정치 환경이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중국을 지킬 자는 누구냐?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중국 대중들에게는 먹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진핑 이 친구 이 사람이 국가안전위원회 중앙전면심화 개혁영도소조 중앙영도소조 예전에는 이런 조직이 없었거든요. 그런 소조들을 만들어서 자기가 위원장에 딱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진핑 독재를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옵니다. 중국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한일 관계는 어떠냐? 위기에 있죠. 일본의 한 역사학자는 일본의 패전으로부터 60년이 지났지만 일본 학계에서 여전히 전쟁 책임 문제를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로 냉전으로 이행으로 정쟁 책임에 대한 추급이 미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게 일본 학자예요. 일본 현대사 학자가 한 말이에요. 일본의 전후는 그래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이 학자는 태평양 전쟁의 전후 처리가 불충분한 형태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영토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서 그랬죠. 이 학자의 지적처럼 한일 관계 국제법적 상황은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의 연속 형상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제대로 지금 학술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관점을 확장시켜 보면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양국 간의 과거 역사가 정리되고 새로운 한일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일부 관점이 얼마나 단순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기본조약으로 끝났다라고 일본은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건 그 시점에서 한 번의 정리죠. 최근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전후 처리 유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의 한일의 전후 처리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와서야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의 전후 처리 문제에 정면으로 이제 부딪히게 된 거죠. 한국에서 국가 의사 표명이 특정 권력 집단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동의에 기초한 정통성을 지닌 국가의 의사 표명의 형식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제야 민주적 정통성을 지닌 한일 관계가 정립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대응에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죠. 외교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한일 관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대립과 갈등이 사실 한 번은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오늘날까지 한일 관계, 외교 관계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범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1대1 관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또 그럴 역량도 없었고 그렇게 인정받지도 못했던 거죠. 한국에서 입장에서 말하자면 사실 주체적 외교 전략을 취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대중국 정책도 그렇지만 한국 정부의 대일 정책은 대부분 이상적 국제주의자들, 말하자면 현실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실은 그 안에는 괄호 열고 뭐 지향점이 사실 있죠. 친미파들. 그다음에 국지주의라는 외피를 가진 친일주의자들의 혹은 국내 정책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친일 반일주의에 요동쳐 왔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한일 외교 문제를 다룰 역량이 우리 사회는 갖추지 못한 거죠. 법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한일 관계를 국제적으로 규정해온 것은 1965년 6월 22일에 전일된 한일 기본조약이죠. 그래서 아베나 자민당 정권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조약은 격렬한 반대운동과 그에 따른 계엄령 첩보 속에서야 체결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약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역, 불가역적, 세상에 무슨 조약에 그런 말이 들어가요. 그게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일제의 한반도 침략의 불법성과 그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문제 등에서 당시 군사 독재 정권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정권의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성급한 조약 체결에 나서서 이후 후속 정권에서의 대일 정책에 매우 복잡한 과제를 떠넘겼던 거죠. 사실은 박정희 정권은 군사 독재 체제는 이게 불법적인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돈이 크게 몇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획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청구권 자금이라고 부르는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서 이제 얻어온 돈, 그 다음에 우리 선배들의 베트남전 파병을 통해서 얻은 봉급, 그 다음에 독일로 그 수출했던 우리 선배들의 광부, 간호사 이런 분들의 노력 등등을 통해서 외부 외자를 거의 뭐 강제로 끌어왔거든요.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한일 기본조약에 대해서 그렇게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조약 체결이 오이라 메모니 뭐니 하는 말하자면 정상적인 외교 경로가 아닌 비정상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거기다가 민주화 이후 국내 정치 정세가 한일 관계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데 그것은 특히 국내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일본의 보수 정치 집단에게 잘못된 신호를 자꾸 주는 거예요. 야, 우리도 여기 친일파 있다. 어? 그러니까 일본의 주류 정치인들이 잘못 읽은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일부 빨갱이 세력들만 배제하면 한국의 여론은 자기들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써 한일 관계를 더 꼬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런 분열을 일본은 저장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그것을 이용당하는 보수 정치 세력이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럽죠. 한일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수 세력이 문제를 만들고 진보 세력이 그 문제 해결에 발목이 잡히는 악순환이 한국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2012년 이명박 독도방문, 저거 정말 멍청한 짓이었거든요. 독도 우리 땅인데 뭐하러 가요? 가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문제가 되죠. 분쟁이 되죠. 그러니까 안 가면 조용히 그냥 우리 것으로 묻히는 건데 그런 쇼를 왜 하느냐. 그 다음에 정말 2015년 10억 엔의 인간의 존엄성을 팔아넘긴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합의를 한 거거든요. 이건 21세기 한일 관계를 경랑 속으로 몰아넣는 출발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도 국가 원수가 합의해 놓은 건데, 맞아, 국가가 합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일본은 자꾸 형식 논리로 그걸 이제 밀고 나가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대일 관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간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외교 문제들이 한국을 동등한 선진 국가로 수용할 수 없는 일본 우파의 책동에 의해서 확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북한이 남남 갈등을 저장한다고 표현을 보수 언론들이 많이 쓰잖아요. 일본이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이 남남 갈등을 자꾸 저장하는 그 표현들, 무슨 언론 보도, 뭐 소위 우리가 망언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사실은 그런 전략적 의도가 내포된 거거든요. 말하자면 일본 우파는 65년 체제, 한일 기본조약,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신들의 국내 정치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한일 갈등 문제 본질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강아지 가메이 시스카 전 금융 담당상이 아베를 저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트럼프 강아지라고. 진짜 맞죠? 열심히 쫓아다녔으니까.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통보 외교라는 사실상의 전쟁 상태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무리한 외교적 작동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인가? 한국을 분노시키고 대립을 고조시키고 그래서 그가 자민당이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최근 한일 관계 악화 과정에서 우리는 일본 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일본 주류 언론의 친정부화 현상의 가속화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민주적 시민사회 기반의 진보 언론, 지금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아사히 정도인데요. 아사히도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요미우리 산케이는 완전히 이건 나팔수고요. 자민당 역시 탈질질 정치, 즉 감성 정치를 정치 전략의 핵심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자민당이나 아베를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트럼프 경우에서처럼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베가 아무리 나쁜 놈 개자식하고 욕해도 아무런 충격도 주지 않고 외교적 의미도 없고 현실적 의미도 없어요. 사회적 건재 세력의 기반이 악화되고 오히려 상당한 팬덤을 가지고 있죠. 아베는, 자민당은. 그러니까 이제 이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일본 보수 정치 전략과 한국 문제는 이렇습니다. 일본 보수 정치인들의 탈진실 정치 전략,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조작된 이미지를 퍼뜨리고 거짓말을 겁내지 않고, 사실 의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나가서. 열광적 지지자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비판적 시민들의 탈정치화를 유도하는 정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핵심은 만만하고 다루기 쉬운 적을 만들어내고 가상의 적을 통해 자신의 거짓말 정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한국 내의 친일 세력, 정당 간의 경쟁을 공동체적 비전보다 중시하는 한국 정당 정치 후진성 등의 측면에서 활용하기 쉬운 대상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적어도 비전은 같지 않냐, 이런 말을 우리 할 수 없잖아요. 국민을 잘 살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런 세계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냐,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뭉칠 때가 거의 없어요. 의견이 통일될 때가 거의 없어요. 일본은 자민당 보수 우익에 의해 1930년대의 독일에서처럼 민주주의를 몰락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도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와 나치즘의 부상에 대해 비판했던 한 독일 연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 전체에 대해 책임질 용기와 정당들의 경계를 넘어 협력할 각오가 부족했다. 정당 간의 싸움이 거대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데 모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정당 간의 싸움이 더 중요했다. 30년대의 독일은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정당 정치도 위기에 처해 있고 한일 양국에서 민주주의 위기는 동아시아 국가 사이의 증오와 갈등을 증폭시켜 나가게 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그걸 토양으로 해서 등장하는 거니까. 모든 외교적 통로가 사실상 차단되고 일방적 통보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답만을 강요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차라리 진정한 한일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서 65년 한일 외교체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의 맥락을 좀 여기서 다시 살펴보려고 있는데 19세기 말 현대 일본의 집회에도 등장하는 후쿠자와 유키치, 아주 일본에서는 유명한 위인이죠. 지금은 그 인물이 바뀌었더라고, 다른 인물로. 만행자리에 원래 저 사람 이름이 얼굴이 있었는데 일본의 국가 목표였던 탈아 입구,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 국가들과 함께한다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 일본은 서양의 문명국과 진토를 함께해야 하며 중국과 조선을 대하는 법도 이웃나라라고 해서 특별한 사정을 두지 말고 바로 서양인들이 그들 나라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나쁜 친구와 친한 자는 함께 오명을 면할 수 없다. 나는 진심으로 아시아 동방의 나쁜 친구를 사절하는 바이다. 나쁜 친구는 어디예요? 중국과 한국이죠. 근데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반이에요. 1919년의 한국 기미독립선언에는 일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오랜 사회와 민족의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책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사람들이 싸울 때 때려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원펀치를 먹여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바로 이게 이제 아주 근본적인 맥락의 부분이 다 있다고 보는 거죠. 20년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일제 강점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원망보다는 보편적 가치와 자존이 더 핵심적 주제였던 거예요. 수준이 더 높았다? 뭐 이렇게 자위할 수도 있겠죠. 일본은 멸시 대상이었던 한국에서 오히려 보편적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은 달랐죠. 현재 자민당에서 후쿠자와 유키치의 부정적 유산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일부 지식인 집단, 양심적인 일부 지식인 집단을 제외하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일본에서 언제 정상적이었는지 사실은 나는 모르겠어요. 일본의 일반인들이 한국 역사 문제를 대해서 물으면 모르겠다, 들은 바 없다는 대답이 가장 일반적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의 저변에서 작동하는 것은 종족주의적 타자부적, 일본 우월주의일 가능성이 압도적입니다.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교육이나 체험을 통해서 거의 변화될 수 없는 본질적 문제라는 점에서 사실은 매우 우려가 되죠. 일본 우이구 기원이 19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일본 회의, 아베의 정치적 스승 세 사람을 꼽는데 외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 그 사람은 전범이거든요, 사실상. 그 다음에 요시다 쇼인, 정한론을 주장했던 아주 대표적인 그 야마구치 현의 대표적인 다카스키 신사쿠, 이름에 신자를 집어넣었잖아요. 아베 신조할 때 그 진, 우리 한자로 진이고, 그 아버지 아베 신따로도 신. 이게 신사쿠에서 따온 건데, 이 사람도 바로 요시다 쇼인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통이 왼쪽으로 일본 회의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일본 우파의 역사라는 것은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이제 150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다고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힘 있는 자들은 이 맥락 속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말하자면 일본 우이구 역사를 보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대를 용서함으로써 한일 양국이 화해와 공존의 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비관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요새 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세이토의 이해라고 하는 집단과 일본 우이구 관계를 여기에 잠깐 소개를 하는데요. 이건 좀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이 생자의 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던 유사종교 집단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생명의 실상 이렇게 해서 출판돼서 이게 마치 무슨 건강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은 제법 그 독자층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 자연식하고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 우이구 논리가 들어온다. 재밌는 것은요, 일본 회의에 대한 기사를 구미의 주요 언론에서는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거의 기사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회의가 일본에서는 거의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말하자면 일본의 지식인들도 지적하는 것이지만 다나카 정권의 금권 정치, 그 평민 저항력으로 수상이 된 아주 입지전적 인물인데 일본은 개발할 곳이 많다고 온통 일본 땅을 해집고 당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다가 뇌물 받아가지고 이제 잘렸는데요. 이걸 보도했던 게 주류 언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과 교빈 사건이라고 유명한 스캔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권 정치인데요. 거기서 가네마루 신이라는 자민당 실력자를 퇴출시켰던 PD가 그 언론사에서 못 견디고 축출돼요. 일본이 정말 이상한 사회잖아요. 저렇게 특정을 때렸으면 상을 주고 더 대기자로 키워야지. 그 사회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라는 것이 그런 사회다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참고 사진 보세요. 의자 외교, 찌질한 의자 외교. 여러분도 봤죠? 오른쪽 아베가 앉은 아주 화려하고 높은 의자, 왼쪽 한국 국회의장이 앉은 소박하고 낮은 의자. 이런 걸 통해서 거의 트럼프 못지않은 저열한 지능을 보여주는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민주주의 순위,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민주주의 없는 순위, 세기 지나면 언론 자유 수준이 낮은 나라고, 세기 연할수록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나라인데 동아시아에서 보세요. 한국과 대만만 노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약한 두 개의 국가가 오직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들이고 다른 나라들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가들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걱정스럽죠. 결론, 이 사진 보세요.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보는 사진은 저 카메라 안에 있는 거죠. 카메라 안에 있는 것은 왼 사람이 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 반대죠. 그러니까 진실은 어디에 있느냐? 휴리스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익숙한 것에서 근거를 찾는다는 거죠. 가역성 휴리스틱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고 잘 아는 것,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기도 하니까 그런 것에서 가져와서 기준점을 세워요. 말하자면 우리가 판단한 게 정의가 아니다라는 걸 성찰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트란트 러셀은 무지는 지식보다 확신을 갖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걸로 심리학적 실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지하고 잘 모를수록 자신만만해하고 오히려 지혜롭고 잘 아는 사람일수록 회의하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 이러면 요새 이거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960년 왓슨에 의해서 제시가 됐는데 이 확증 편향을 갖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백파이어 이펙트가 있다는 작동, 역화. 그러니까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 허점이 들릴까 봐 더 격렬하게 자기 주장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리학적 실험이나 이론이나 실험의 결과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에 접근할 때 얼마나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탈진실 사회에서는 더욱더 주어지는 정보에 대한 성찰적 판단이 필요하죠. 그러한 점이 잘 수용되지 않으므로 네트워크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다른 집단과 소통, 훨씬 더 심각한 단절을 경험합니다. 요새 무슨 소통의 사회예요? 내가 볼 땐 단절의 사회인데. 그에 따라 정파적, 당파적, 패거리적 입장들이 격렬하게 경쟁하는 사회가 전개되죠. 진실을 특정하기 어려운 세대가 되었으므로 불신은 그 기반을 더 확장해 갑니다. 민주주의 위기, 파시즘 사회, 전체주의 사회의 출현을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경우도 이러한 탈진실 사회, 탈진실 정치의 영향력 하에 놓이죠. 그리고 그것은 감성적 정치로 나타나고 감성 정치는 복잡한 사회 정치적 문제들을 감성 문제로 단순화시켜 버리니까 얘기가 될 수가 없죠. 동아시아 각국의 현실이 바로 그러합니다. 적대적이고 감정적 증오를 표출하는 언설들이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고 왜 장사가 되니까요. 있고 얘기가 되고 팔리고 그것이 이익으로 환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합리적 소통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살자를 빼앗게 됩니다. 사익을 위해 허위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유통시키는 수많은 장사치 농객들은 대립과 갈등의 상황에서 더욱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말 장사꾼들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말은 맥락을 분석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사실 진실은 말에 있지 않고 실천의 결과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죠.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역설하는 사람들 내가 보면 그 사람들은 전부 고문하고 영장 없이 체포하고 인권 유린했던 사람들이 다 자유민주주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안사령관, 전두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란 뭐냐? 명백하죠. 반공 독재주의죠. 근데 언론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무슨 사전적 개념 가지고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햇소리를 하고 있어요. 맥락이 왜 중요하냐? 현실 이해에서 여기서 다시 확인되죠. 말하자면 악의 평범성에 매몰되지 않는 깨있는 시민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인권 운동을 하면서 정말 자기를 좌절시켰던 것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선한 자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일상생활을 보면 아주 좋은 아빠하고 좋은 엄마하고 선한 사람들인데 옆에서 이루어지는 부당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뒤돌아서 버리는
그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 또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아우슈비츠에서 유태인을 수없이 학살했던 그 책임자, 그 인물도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좋은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자면 악에 계속해서 익숙하다 보니까 악이 평범해져 버리고 일상화돼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행위가 얼마나 절대 악인지를, 사실은 그게 뭐예요? 무능한 거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그걸 몇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런 시민적 연대를 통해서 동아시아 각국이 처한 현실을 자각할 때 공존의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 진실의 맥락 위에 반전체주의 연대 구축을 위한 시민적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각성을 통해서만이 이 역사적 진실과 동아시아 평화가 위기로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줄 희망을 그래도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